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기술 하나 믿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나이 67에 친구들 앞에서 불쌍한 놈 취급을 받는 그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저는 1억 원이나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부천역 근처 소박한 한정식집에서 고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 좀 하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가 무르익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번 달엔 국민연금이 조금 더 들어왔네. 난 이번에 사학연금 받아서 손주들 용돈 좀 줬다. 누구는 250만 원이 찍혔네. 누구는 부부 합쳐서 400만 원이 넘네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데 제 입은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 말고는 찍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영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군요. 필준아, 넌 연금 안 나오니까 오늘 회비 내지 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더 낼게. 너 요새 형편도 안 좋은데 이런 데서라도 아껴야지. 그 말이 동정인 걸 아는데 그게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 제 가난을 확인사살하는 그 눈빛. 주변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젊었을 적 부천 테크노파크에서 인테리어 업체 운영할 때 돈 좀 만진다고 연금 고지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제 과거가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다음 달에는 우리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골프나 갈까? 연금 나오는 날 맞춰서 예약하자. 자기들끼리 신나서 계획을 짜는데 저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놈들이 실수인 척 단톡방에 올린 비행기 티켓 캡처 화면을 보며 심곡동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왜 그렇게 춥고 길던지요. 집에 오니 아내가 부엌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당신 모임 잘 다녀왔어? 고기 좀 먹었어? 아내의 퉁퉁 부은 손마디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에겐 지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후 자금 1억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 앞으로 남은 30년을 버텨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억 원을 자식 전세금에 보태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3배로 불려주겠다는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1억 원을 쥐고 베개 적시며 결심했습니다. 무시당하더라도 거지 취급을 받더라도 이 마지막 동아줄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1억 원을 노리는 그림자가 제 집안까지 들어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과연 저는 그 돈을 지키고 당당하게 다시 친구들 앞에 섰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남은 1억 원마저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연금 하나 없이 1억 원만. 남은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해야 이 비정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받는 연금, 나만 없어서 서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았던 반전과 결국 찾아낸 마지막 탈출구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천 심곡동 옥탑방에서 시작된 저희 부부의 처절한 생존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 심곡동의 낡은 빌라 옥탑방. 겨울바람이 창문 틈을 사정없이 파고들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 추운 방에서 낡은 통장을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제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지만 저도 한때는 부천에서 알아주는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90년대 중반 부천 테크노파크가 막 생기고 공장들이 들어설 때 제 사무실 앞에는 일감을 맡기려는 사람들로 줄을 섰습니다. 기술 하나는 확실했거든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만지는 게 우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희선이에게는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옷 사입으라며 돈 뭉치를 툭툭 던져주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제 발목을 잡은 건 아주 사소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날아온 국민연금 독촉 고지서였죠. 당시에는 그게 왜 그리 아깝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기술로 내 돈 벌어서 사는데 왜 나라에 생돈을 갖다 바쳐야 해? 그런 오만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격리 직원이 고지서를 가져오면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재 하나 더 사고 땅이나 사둬? 그게 진짜 연금이야?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고지서를 갈갈이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노후를 찢어버린 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연금 보험료 낼 돈으로 주변 사람들 밥을 샀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힘들다고 하면 공사 대금도 선뜻 밀어줬죠. 사람들은 저를 의리 있는 기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좋아 제 노후가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허허 웃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믿었던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제 손에는 빚쟁이들의 독촉장만 남았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금방 복구할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던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당신, 우리 국민연금 부어놓은 건 얼마나 돼?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납입 예외 신청을 해놓고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지난 10수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거 나중에 돈 벌면 한꺼번에 내면 돼. 걱정하지 마. 뻔한 거짓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딱 1억 원이었습니다. 부천 소사동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심곡동 옥탑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르신,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십니다. 지금으로선 받으실 연금이 없어요. 상담원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납금이니 추납이니 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저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납부한 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보던 아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소리였다는 말이 그때처럼 뼈저리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연금 한 푼 없이 이 1억 원이 전부입니다. 67세 먹은 노인네가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하루에 10,000원만 써도 모자란 세월인데 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천 테크노파크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 1억 원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제 최후의 성벽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 1억 원마저 집어삼키려는 이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검은 그림자들. 저는 과연 이 마지막 1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비참한 옥탑방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연금공단 문을 열고 나오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부천의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보다 더 시린 건 제 옆에서 묵묵히 걷는 아내 희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아내의 어깨가 저렇게 작아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동 아파트 단지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죠. 연금 한 푼 없이 평생 기술자로 살았다던 남편이 남겨준 게
고작 옥탑방 전세 빼고 남은 1억 원뿐이라니.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그 좁은 방구석이 왜 그리도 숨이 막히던지요. 아내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내의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인테리어 현장 따라다니며 자재 나르고 밥 해주느라 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그 손말입니다. 실손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못난 남편 때문에 그 손으로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버텨온 아내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1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사람이 지독하게 계산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쌀가, 전기세, 수도세를 계산하며 1억 원이 몇 년이나 버텨줄지 두드려보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부천역 근처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죠. 젊었을 때 인테리어 반장 소리 들으며 현장을 누볐으니 노가다 잡부 일이라도 못하겠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장이라는 사람이 제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아이고, 요즘은 60만 넘어도 현장에서 안 받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기술이 있다고,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고 구구절절 설명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는 젊은 외국인 애들도 줄 서 있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툭 풀렸습니다. 30년 기술자의 경력은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터덜터덜 걸어서 부천원미동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아 시장 입구 국밥집 앞에 섰는데 6,000원짜리 국밥 가격표를 보니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6,000원이면 아내랑 집에서 라면을 몇 번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전 재산 1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고작 6,000원에 벌벌 떨고 있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거리 환경 미화,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월 30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벌써 대기번호가 100번대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반액 세일하는 콩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마감 세일 품목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신문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더군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아내도 자기만의 사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무슨 식당 일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가 화를 내듯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1억 원, 이거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지들 살기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비추는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애비가 1억 원이라도 들고 있다는 걸 알면 또 무슨 기대를 할지 아내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은 제 기술 따위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저 일당 싼 젊은 사람 아니면 아예 정부 지원금 받는 대상자만 찾았습니다. 우리는 1억 원이라는 애매한 자산이 있어서 기초연금도 감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아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옥탑방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 정말 이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억 원을 움켜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그 돈을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달콤한 제안을 들고 말입니다. 부천 심곡동 옥탑방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옵니다. 아내 희선이가 유통기한 임박해서 반값에 사온 만두를 찌고 있을 때였습니다. 냉기 가득한 방 안에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데 갑자기 제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더군요. 액정에 뜬 이름은 큰아들 기훈. 평소에는 명절 아니면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이름이 보일 때 제 심장은 기분 좋게 뛰는 게 아니라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자식 전화가 반가워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 자식 목소리 듣는 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저 기훈이에요. 저 지금 심곡동 들어왔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싹싹했습니다. 옆에서 만두간장을 따르던 아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이 온대? 어머 세상에. 뭐라도 더 차려야 하는 거 아냐? 아내는 연금 못 받는 남편. 눈 죄로 고생하면서도 자식 온다는 소리에 그저 좋아서 좁은 부엌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비싼 과일 상자랑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죠. 심곡동 옥탑방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찼는지 얼굴이 벌개진 아들을 보며 아내는 연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옥탑방 꼬락서니를 보며 아버지, 이런 데서 어떻게 지내세요라며 걱정하는 척도 하더군요.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을 쥐고 있다는 걸 아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집 팔고 빚 갚고 남은 돈이 있다는 걸 자식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밥상이 치워지고 아내가 과일을 깎아내왔을 때 드디어 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 이번에 송내역 근처에 새로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분양권 하나 잡았거든요. 아내의 과일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 기훈아. 잘됐다. 이젠 너도 내 집 마련하는구나. 아내는 제 일처럼 기뻐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일지 말입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비싼 홍삼 상자를 제 쪽으로 밀어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취득세랑 잔금이 좀 모자라네요. 요즘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서요. 은행에 가봤더니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아버지,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부모님 전세금 빼고 남은 돈 있으시잖아요. 그거 어차피 통장에 더 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는데. 제가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 꼭 모실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5천만 원. 우리에겐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연금 한 푼 없는 우리 부부가 앞으로 병원비로 쓸지 장례비로 쓸지도 모를 그 금쪽 같은 돈 말입니다. 옆에서 듣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기훈아, 그 돈은 우리 마지막 생명줄이야. 네 아버지 국민연금도 못 받는데. 아내가 어렵게 입을 뗐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주 녀석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전세전전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들고 온 홍삼이며 과일이며 그건 부모를 걱정해서 가져온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를 담보로 자기 앞날을 사겠다는 선입금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제가 대답이 없자 목소리를 조금 키우더군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자식들 결혼할 때 집도 해준다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다 했잖아요. 딱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 입에서 너무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연금 부을 돈까지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남은 마지막 1억 원마저 안 내놓으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거절하고 싶은데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그놈의 손주 소리에 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옷소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았던 거죠. 여기서 5천만 원이 나가면 우리의 노후는 그날로 끝이라는 거요. 생각 좀 해보자. 이건 너무 갑작스럽구나. 제 말에 아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계약금 다 날려요. 아버지가 저번에 해지하신 보험 환급금이랑 합치면 충분하시잖아요. 아들이 가고 난 뒤 옥탑방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깎아놓은 사과를 한 점도 먹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떡할 거야? 정말 줄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내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못 줘서 미안한 마음과 그 돈을 주면 당장 내일이 두려운 공포가 뒤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식이 효도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고혈을 짜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천역 광장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창문으로 번져 들어오는데 그 빛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의 이 요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동창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던 영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필준아, 어제 아들 왔다 갔다며? 요새 아파트 분양권 그거 돈 된다. 근데 너 아들한테만 주지 말고 더 확실하게 불릴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들은 돈을 달라 하고 친구는 돈을 불려주겠다고 합니다. 연금 없는 67세 노인 기필준의 손에 쥐어진 1억 원. 이 돈이 복덩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아들에게 그 돈을 내주었을까요? 아니면 친구 영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을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하는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심곡동 옥탑방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아내 희선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말없이 멸치 대가리를 다듬는 손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지옥 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한테 5천만 원을 떼어주자니 우리 부부의 앞날이 벼랑 끝이고 안 주자니 평생 공들여 키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비정한 아비가 되는 것 같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영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필준아, 어제 잘 들어갔지? 내가 어제 너 표정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 오늘 시간 되면 부천역 근처 커피숍으로 좀 나와봐. 너한테만 슬쩍 알려줄 정보가 있어.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 잘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정보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연금 한 푼 없는 제가 이 1억 원을 3억, 5억으로 불릴 수만 있다면 아들에게 돈도 주고 우리 부부 노후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독하게 달콤한 희망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희망이 저를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천역 광장 근처 세련된 대형 커피숍에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는 반짝거리는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며 저를 반겼습니다. 필준아, 너 지금 1억 정도는 쥐고 있지? 그 돈 통장에 넣어두면 바보 소리 들어.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봐라. 연금 저축이나 예금 이자 해봐야 세금 떼면 남는 것도 없어. 영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천 계양 쪽 땅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조만간 보상 공고 나올 곳인데 내가 미리 손을 써놨어. 딱 1억만 넣어두면 1년 안에 3억은 거뜬히 받는다. 나만 믿어봐. 친구 사이에 거짓말 하겠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제 표정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더군요. 너 어제 동창회에서 자존심 많이 상했지? 이거 한 방이면 너 내년에 동창회 올 때 벤츠 타고 올 수 있어. 연금 몇백만 원 받는 애들 내 발가락대만큼도 안 보이게 해줄게.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시커먼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콩나물 값이나 깎으며 살아야 하나 하는 억울함.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갑을 열고 싶은 그 빌어먹을 자존심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누가 내미는 손이 동아줄인지 썩은 밧줄인지도 모르고 일단 붙잡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영수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심곡천을 따라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이 3억이 되면 아들에게 1억 주고도 우리 부부에게 2억이 남는다. 그러면 낡은 옥탑방 탈출해서 깨끗한 아파트 전세라도 갈 수 있다. 기초연금 조금 깎이는 게 대수냐. 수억 원이 생기는데. 이런 장밋빛 환상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영수가 좋은 투처를 안다는데 우리 1억 원으로 땅 좀 사보는 거 어때?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죽으면 장례비로 쓸 돈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영수가 심어놓은 독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내가 평생 기술자로 살면서 감 하나는 확실한 거 몰라? 이거면 우리 기훈이 집도 해주고 당신 무릎 수술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다고. 아내와 그렇게 크게 싸운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으로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을 거는 용감한 아버지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빈곤과 무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도박사의 신보였던 겁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약금 안 넣으면 분양 취소된대요. 제발 아버지만 믿을게요. 저 이번에 놓치면 평생 월세방 전전해야 해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영수의 달콤한 제안과 아들의 절박한 호소.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영수 말대로 땅에 투자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아들을 도와주자.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 몰래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인감을 꺼냈습니다. 그 인감이 우리 부부의 숨통을 조이는 목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인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르신, 혹시 고액 인출인데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시니어 대상 대출 사기나 투자 사기가 많아서요. 저는 직원의 친절한 충고를 간섭으로 치부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빨리 좀 해줘요. 그 직원이 그때 제 팔을 한 번만 더 잡아줬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돈 뭉치를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영수를 만나러 가는 길, 부천역 근처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저는 이제 곧 저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제가 건넨 돈 가방을 확인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준아, 역시 넌 배짱이 있어.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이제 넌 돈방석에 앉는 거야. 저는 그 서류에 적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쾅쾅 찍었죠. 그 도장 자국이 제 노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당신 비단 옷 입게 해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건 영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등 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친구인데, 동창인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영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제 손에 남은 그 계약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잔인한 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영수의 전화를 기다리며 심곡동 옥탑방 골목을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제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었을 무렵 기적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필준아. 미안하다. 내가 현장에 들어가면 통신이 잘 안 터져서 말이야. 배터리도 다 됐었고. 영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도감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영수는 저를 부천상동의 아주 고급스러운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부천의 번화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죠.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인천 계양 땅에 집원이 적힌 토지 대장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확인서였습니다. 자, 이거 봐. 서류 다 정리됐어. 그리고 이건 내가 투자한 돈에서 미리 나온 수익금이야. 영수가 내민 봉투 안에는 빳빳한 신사임당 6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단 하루 만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평소 같으면 몇 달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의심이라는 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현금, 뭉치와 당당한 영수의 태도 앞에 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필준아, 넌 이제 걱정하지 마. 조만간 보상금 나오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대출이나 가난은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어제 영수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를 못 믿고 전전긍긍했던 제가 참 못난 놈 같았습니다. 저는 그 300만 원을 가슴품에 소중히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부천원 미동 시장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한우 등심을 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전복도 큼지막한 놈들로 골랐죠. 검은 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팔랐던 계단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우리 고기 파티하자.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왔습니다. 당신,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설마 영수 씨가? 저는 아내에게 300만 원 봉투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영수는 믿을 만한 놈이라고 했지? 이거 봐, 하루 만에 이만큼 벌었어. 아내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봉투를 만져보더니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정말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배불리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 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이제 우리 기훈이도 도와줄 수 있겠네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취기가 오르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아빠다.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천만 원 준비해 줄 테니까 계약 잘해라. 아들의 환호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연금 없는 늙은이라고 무시하던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 내년에 보자. 너희들 연금 몇백 받는 거 우스워지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분에 취해 평소 고민하던 보험료 체납분도 다 정리하고
아내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보석 반지라도 하나 해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조차도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요. 막상 해보니까요.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1억 원을 지켰을 때보다 그 1억 원이 3억이 될 거라는 환상이 주는 평온함이 훨씬 더 컸거든요. 저는 그날 밤 1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영수는 꼬박꼬박 연락을 해왔습니다. 필준아, 오늘 부지 측량 들어갔다더라. 필준아, 시청에서 공문 내려오는 거 확인했다.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 믿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내 희선이도 이제는 제 투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동의 깨끗한 아파트 평면도를 찾아보며 어느 방을 서재로 쓸지, 어느 방을 손주방으로 꾸밀지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우리 이사 가면 연금 같은 거 안 부러워해도 되겠어. 우리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지.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손에 쥐어진 가짜 수익금 300만 원이 제 1억 원을 갉아먹고 남은 찌꺼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딱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기로 한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돈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가기 위해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기분 좋은 설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부천역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영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어제와 똑같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커피숍의 시계가 무정하게 흘러가는데 제 안도감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영수의 얼굴을 기대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평화는 영수가 제 돈 1억 원을 들고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짜놓은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를 계속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간 그 잔인한 반전의 습격이 지금 바로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저 같은 늙은이를 비웃으려고 작정한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카페 직원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희 이제 마감 준비해야 해서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6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영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영수가 준 토지 대장이니 확인선이 하는 것들을 꺼내보는데 갑자기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려한 도장 자격과 복잡한 문구들이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카페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영수가 사무실이라고 알려줬던 부천 테크노파크 인근 상가로 향했죠. 제발 아니기를. 차가 막히는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기사님, 제발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제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는 영수도 화려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상가 입구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문 안쪽은 먼지만 가득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차가운 쇠붙이 소리만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옆 사무실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어르신, 혹시 그 기획부동산 사장 찾으세요? 거기 어젯밤에 짐 다 빼고 야반도주 했어요. 어르신 말고도 오늘만 벌써 5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1억 원. 국민연금도 포기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30년 넘게 공사판 구르며 모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목숨줄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분양 사무실 앞이에요. 잔금 처리해야 하는데 돈 보내주셨어요? 지금 10분 안에 입금 안 되면 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기훈아, 아빠가 지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영웅이 되고 싶었던 그 못난 자존심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돈 보내신 거 맞죠? 저 아버지만 믿고 대출까지 더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짜증을 넘어 절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부천역 광장을 미친 사람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영수가 쥐어준 300만 원. 그건 사냥꾼이 짐승을 유인하려고 던져준 썩은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그 고기에 눈이 멀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멍청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심곡동 옥탑방. 아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기훈이가 고맙다고 전화 왔더라. 우리 이제 정말 한시름 놓은 거지?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도저히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져두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나 피곤해. 좀 잘게. 아내는 제 기분도 모르고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우리 내일은 보험사 가서 실비보험 밀린 것도 좀 내고 당신 무릎 아픈 것도 검사받으러 가자. 아내의 그 소박한 꿈들이 제 귀에는 지옥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이 옥탑방 보증금 2천만 원과 영수가 주고 간 가짜 수익금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1억 원이 3억 원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바닥에 떨어지면 더는 떨어질 곳이 없다고 하죠? 아닙니다. 바닥 밑에는 더 깊은 지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이 옥탑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돈 안 보내주셔서 저 계약 취소됐어요. 제 위약금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의 고함에 아내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방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인생의 반전은 항상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찾아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저는 이제 자식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악한 눈빛과 아들의 분노 섞인 절규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필준 씨, 이게 무슨 소리야? 1억 원이 어떻게 됐다고? 아내가 제 멱살을 잡듯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진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노부부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갔을까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부천역 광장 높은 건물 위를 쳐다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옥탑방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간 뒤 방 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 위로 아내가 끓여놓은 미역국 냄새가 섞여드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희선아.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아내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평생 순종적이고 착하던 아내의 눈에서 제가 본 건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였습니다. 건드리지 마.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징글징글해.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끼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옥탑방에서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치가 보여 낮에는 정처 없이 부천 시내를 떠돌았습니다. 원미동 시장을 지나고 소사동 골목을 헤매며 혹시라도 영수 그놈을 마주치지 않을까 눈을 부라렸지만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천역 광장에 앉아 있으면 연금 받는 날이라고 모여서 웃고 떠드는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누구는 손주 용돈을 얼마 줬네. 누구는 이번에 보험 혜택을 톡톡히 받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시커먼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그 1억 원만 있었으면, 아니 욕심만 안 부렸어도 저 사람들 틈에 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위약금 때문에 제 차 팔았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손주 얼굴 볼 생각도 마시고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 1억 원을 날린 것보다 자식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부천의 한 높은 빌딩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비참한 꼴 안 봐도 되겠지. 그런데 그 순간 옥탑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떨고 있을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저지른 이 끔찍한 사고의 뒷감당을 온전히 아내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내가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아껴가며 모아온 아내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800만 원 들어있어. 당신이 날려먹은 1억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이걸로 기훈이 위약금 일부라도 보태줘. 그리고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아내의 입에서 조론이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제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선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그런 말 마라. 저는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67 먹은 늙은이가 꺼이꺼이 울며 비는 꼴이 참으로 처량했을 겁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울다 지쳐 잠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아내의 800만 원.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부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내와 먹을 쌀 한 톨이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상담 창구에 앉아 제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이며 주거급여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재산도 사기당하신 거라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보세요. 상담원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물에 빠진 저에게 던져진 썩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서류 뭉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부천 테크노파크 인근 공장 단지를 돌며 야간 경비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잠 안 자고 꼬박꼬박 지킬 수 있습니다. 제발 일만 시켜주세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공장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으면 왕년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어떻게든 갚아야 할 자식의 빚을 생각하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게 무엇이었는지 보이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저는 1억 원이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에서 아내가 끓여준 멀건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마지못해 던져주는 그 차가운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 부부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예상치 못한 법원 서류가 옥탑방 문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영수 그놈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제가 도장 찍어준 그 계약서가 제3자의 채무 보증 서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제 전 재산 1억 원을 날린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수억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지독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의 손을 잡고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심곡동 옥탑방 문 앞에 붙은 노란 서류 한 장이 제 남은 심장마저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영수 그놈이 제 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제3자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채권자들이 제 옥탑방 보증금 2천만 원마저 압류하겠다고 들이닥친 겁니다. 내 1억 원을 날린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은 제 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진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 희선이었습니다. 소리만 내며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내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평생 고생만 시킨 못난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아내가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내를 들쳐업고 부천역 인근의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 복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비명 같은 울음뿐이었습니다. 돈 1억 원을 날렸을 때보다 아내의 축 늘어진 몸뚱이를 느낄 때의 공포는 수만 배나 더 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원무과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환자분 건강보험 자격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꽤 밀려 있으시네요. 이러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뒷전으로 밀었던 게 이런 순간에 제 목을 옥죄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 혜택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병원 로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 속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내를 죽이겠구나라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해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가 복도에서 넋이 나간 채로 울고 있을 때 한 사회복지사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의료사회사업팀 직원이었죠. 어르신, 사정이 힘드시면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한번 신청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털어놨습니다. 1억 원을 사기당한 이야기, 연금 한 푼 없는 처지, 옥탑방 압류 위기까지. 그분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그러더군요. 어르신, 자책하지 마세요. 일단 사모님부터 살려야죠. 저희가 긴급복지 서류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도 못 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들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물론 1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었을 때는 혜택 받기가 힘들었겠지만 이제 저는 증빙할 수 있는 전 재산이 2천만 원뿐인 빈곤층이 되었기에 오히려 국가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잘난 1억 원을 쥐고 있을 때는 남들의 동정조차 싫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는데 그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국가가 내미는 손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막상 해보니까요. 아내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 과정이 오히려 제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게 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앞에 앉아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희선아, 한 번만 깨어나 줘. 내가 돈은 다 날려먹었어도 내가 숨쉬는 그 옥탑방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낼게. 며칠 뒤 다행히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간병비는 어떻게 할지, 옥탑방 압류는 어떻게 막을지 여전히 태산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아내가 제 눈을 맞추며 작게 힘을 주는 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영수 그놈이 저지른 대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처럼 사기를 당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이 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관의 그 말 한마디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본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1억 원을 다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고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돈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정보와 용기였습니다. 과연 저는 아내의 재활 치료비를 감당하고 옥탑방 보증금 2천만 원을 압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챕터가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현실적인 정착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재활병원으로 옮기던 날 저는 부천역 인근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을 날리고 자식과 남남이 될 뻔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어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를 모른 채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암윤이 경매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옥탑방 문 앞에 붙을 때마다 밤잠을 설쳤지만 법률 상담관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지옥 같던 독촉 전화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영수 그놈이 제 이름으로 저지른 보증 채무들이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옥탑방 보증금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간병 때문에 힘드시니 거주지도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기셔야죠. 상담관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67의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았는데 아직 제가 발 뻗고 잘 곳은 남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찾아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제 형편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사기당한 사실, 아내의 투병, 그리고 한 푼도 없는 연금 상황까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연금 없으면 굶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끊긴 우리 부부에게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약 60만 원과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LH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떴는데 신청해 보시겠어요?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어르신은 아주 저렴한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담당자의 그 말이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비상금 800만 원과 옥탑방 보증금에서 일부를 합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천 소사본동의 햇볕 잘 드는 빌라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으로 아내를 데려오던 날 휠체어를 탄 아내가 거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필준 씨, 우리 이제 진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아내의 쉰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1억 원이 있어야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동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죠. 하지만 LH에서 마련해준 이 작은 빌라에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약값을 내고 콩나물을 무쳐 먹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아내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신청했습니다.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인데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벌어 아내 고기 반찬을 사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차를 팔아 위약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남은 돈 중 일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기훈아, 애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이건 엄마가 아껴둔 비상금이니 너희 집 잔금에 보태라. 그리고 이제 아빠 걱정은 마라.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많아서 잘 지내고 있단다. 며칠 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소사본동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쭈뼛거리던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제 품에 안겨 울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1억 원에 대한 미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1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마주보는 그 용기가 더 큰 자산이더라고요.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약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그리고 제 일당까지 합친 금액이죠.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지만 연금 한 푼 없이 절망했던 저에게는 그 어떤 억만금보다 든든한 노후 자금입니다.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는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천의 소박한 동네 풍경을 보며 저는 오늘도 아내의 재활 훈련을 돕습니다. 과연 연금 없는 60대 부부가 1억 원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나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결론은 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과 가족의 손을 잡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1억 원을 손에 쥐고 다시 그 동창의 날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영수의 번호를 차단하고 아들의 부탁에도 미안하다. 이 돈은 엄마와 내 목숨값이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는 한 뼘이라도 더 커 보이고 싶은 게 우리 시니어들의 못난 본능이니까요. 저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노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 살점을 떼어내며 얻은 뼈아픈 조언 3가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십시오. 아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지들 살기도 바쁜 애들한테 내 전 재산을 내주는 건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고맙다는 소리는 잠깐이지만 내가 돈 없어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건 평생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 해달라는 자식의 간청에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가 길바닥에 낳는 것보다 자식이 조금 늦게 집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한 방에 불리겠다는 유혹은 100% 사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나이 60을 넘기면 우리에게 대박은 없습니다. 그저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친구 영수는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연금 받는 친구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이성을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특히 지인이 추천하는 땅, 이름도 모르는 코인이나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나한테만 오는 대박 정보는 더더욱 없습니다. 1억 원을 3억으로 만들려다 0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0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드는 건 이번 생애에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복지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년에 잘 나갔다는 자존심 때문에 주민센터 문턱 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들이 제가 평생 낸 세금의 정당한 대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렸다면 독촉 전화를 피하지 말고 납부 예외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LH 전세임대 같은 제도는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그 줄을 잡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현금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단돈 100만 원의 고정 수입, 그리고 비가 와도 쫓겨나지 않을 작은 내 집 한 칸.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지켜주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부천 소사본동의 작은 빌라에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1억 원은 사라졌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1억 원을 다 날렸을 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니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혹시 지금 노후 자금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연금 한 푼 없어서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여러분의 헛된 자존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천중앙공원의 벤치에 앉아지는 노후를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연금을 받았는지 기분 좋게 웃으며 지나가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배가 아파서 고개를 돌렸겠지만 이제는 저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제 통장에는 내일 기초연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사서 저녁을 먹기엔 충분한 돈입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날이 춥다. 재활치료 덕분에 조금씩 걷기 시작한 아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투박하고 마디 굵은 그 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1억 원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산 보안 철저, 자식이나 주변 지인에게 내 정확한 자산 규모를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복지 혜택 선점, LH, 전세임대, 기초연금,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 제도를 당장 공부하고 신청하세요. 고정 수입의 힘, 큰돈 한 방보다 매달 들어오는 소액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제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